이 시간에는 이제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이게 국내 출원 절차 보면 이제 앞서 그러니까 증후설명 신고가 접수가 돼서 해당 증후설명 신고에서 이제 뭐 특허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허가 출원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증후설명 신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아마 미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리사님들이랑 미팅을 하게 되면 저 증후설명 신고서 기준으로 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거고, 특허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발명자분들한테 이게 회신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제 증후설명 신고로 하셨던 내용이 충분히 다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회신이 되면 중간에 이제 그 명세서 내용이 뭐 추가되기도 하고 뭐 약간 수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일단 그걸 빼고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일단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에 보통 출원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게 그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식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방식 심사가 지나면 일단 18개월 후에 무조건 특허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사 청구를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심사 청구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취하돼서 특허가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체 심사라는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실체 심사가 앞서 또 말씀드렸던 심사관이 내가 출원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선임 기술과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그런 서류죠. 그 실체 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보내면 그 의견서 제출이 발행이 되면 2달 안에 의견서랑 보증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게 되고, 그다음에 한 달씩 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출원인 쪽,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출원을 했으면 제가 그걸 받았으면 그거 같은 경우를 뭐 한 달씩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를 다시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그 거절 이유 유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의견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을 또 하죠. 그러면 이게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서 특허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돈을 납부하면 설정 등록한 다음에 등록 공고가 돼서, 특허 공고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공개 특허 공고랑 등록 특허 공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출원 공개 같은 경우는 그냥 출원한 다음에 무조건 공개가 되는 그 공고이고요. 요 설정 등록과 등록 공보, 요 공보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된, 그런 적법하게 됐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침해 판단을 하거나 뭐 그런 일단 일련의 그런 그 법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는 항상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등록 공고가 되고 나면 뭐 무효 심판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이 된 거에 대해서 제3자가 보고 저 특허는 등록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취지로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등록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데, 이 등록 취소 신청은 여기 표시는 안 됐는데, 등록 취소 신청 같은 경우는 제3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그 상대방한테 알려지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취소 신청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 무효 심판으로 청구를 가게 되면 내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그 상대방한테, 특허권자한테.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의 특허를 좀 저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등록된 다음에 등록료 내고 나서 6개월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실명을 감출 수가 있어요. 실명이 감출 수 있다는 건 뭐 보통 그 대리인 쪽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대리인 사무실 쪽에 계신 직원분들 이름으로 그렇게 취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취소 신청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만 할 수가 있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절차적으로 할 때 좀 주의 좀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또 그 전에도 한번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는 걸 좀 저지할 수 있게 한 딴지를 거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출원 정보 제공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보 제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개된 특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찾아본 어떤 이러이러한 민영문헌 1번, 2번으로 조합을 해서 이게 특허를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절차적인 제도가.
그럼 정보제공 제도에서도 똑같이 내가 좀 등록받으면 껄끄러운 그런 특허들을 사전에 내가 인지를 하게 되면 특허가 뭐 진짜 안 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권리 범위가 좀 작게 한다거나 그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 공개 제도 다음에 출원 정보 제공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서 그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등록 보고 난 다음에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저 특허를 없애야만 내가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내 이름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과 이제 실제로 이제 붙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효심판 가고 무효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보통 피청구인 그러니까 침해를 한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상대방 쪽에서는 그걸 하겠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면 우리 쪽에서 거의 이제 무효심판으로 같이 응대를 하는 거고 반소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무효심판 제도가 있고 이 무효심판이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무효심판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면 내가 진 거고 인용이 된 거면 내가 청구했었을 때 이긴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두 개 하게 나면 1심에서 이게 특허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3심 제도로 되는데 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특허법원에 이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또 안 되면 상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3심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친해가 된다고 하면 지방법원에서 1심이 되고 그 다음 특허법원 갔다가 대법원으로 갈 텐데 이런 무효심판 같은 청구, 이런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일단 특허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심이 진행되고 그거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이렇게 오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이 거절 이유 같은 경우가 해소가 안 되면 특허청에서는 거절 결정이라는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거절 결정이라는 건 이거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두 가지로 갑니다. 이게 심판원에 여기도 특허 심판원이고 이 특허청에서 내렸던 이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특허 심판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말로는 제가 여기에 좀 재심사에 있는 것과 요거랑은 약간 개념 비슷한데 어쨌든 그 재심사라는 거는 요 거절 결정 받은 걸 받게 되면 요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이건 특허청에서 가는 거고 이쪽에서 가는 건 특허 심판원에서 가는 겁니다. 약간 이제 루트가 틀리죠. 그래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출원인, 그러니까 제가 만약 특허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다시 좀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재심사 청구를 받을지 아니면 특허 심판원으로 가서 그거 갖다가 받을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되면 이제 인용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얘가 원심이 파기되면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로 가게 되거든요. 특허 심판원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특허 결정 순으로 가게 될 텐데 재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사 했는데 거절이 해소가 안 되면 한 번 정도 의견 제출 성서가 한 2번 정도까지 두세 번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의견 제출 성서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안 되면 바로 거절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그 이유가 간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94%에서 96%가 그러니까 100건 중에 94건이나 96건이 의견서라는 게 거의 나온다.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등록되는 건 100건 중에 4건에서 한 6건밖에 없다. 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심판 청구 가면 기각이나 요게 가게 되면 다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거 이외에서 심사를 받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에서도 불복 심판을 진행했는데도 안 되면 그 특허는 완전히 소멸되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거 특허에 대해서 권리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도 표시가 또 안 됐는데 분리출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지게 되면 그 출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처음에 청구를 했었던 그런 내용 말고 그거 이외에 다른 청구한 내용으로 다시 또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제도는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번호를 써놨던 거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1번부터 지금 9번, 11번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방식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원 공개는 그냥 무조건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출원 공개 제도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장 큰 거는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 보상금 청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권이 등록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공개 경고를 한 다음부터 등록된 시점까지의 보상금 청구에 대한 행사가 가능하다. 요게 아까 그 말씀드립니다. 출원 공개 전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출원 공개가 된 다음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제3자가 정보 제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놨고. 그러니까 상표법에서는 약간 명칭이 틀리죠.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청구 기간이 5년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무조건 심사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3년 안에 안 되면 아까 그 표의 그 흐름에도 보면 출원 취하가 돼서 그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죠. 실체 심사를 거치고 이제 의견서가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그 의견서가 심사관이 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서와 보정서. 의견서는 심사관이 코멘트로 그 의견 제출 송지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보내게 되면 이 의견서에 그 특허청 심사관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일단 그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죠. 당신의 뭐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리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좀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내용을 쓰는 게 의견서. 보정서는 그런 의지로 해서 당신이 말했던 거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기존의 청구항 1항에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구성 4개로 했던 걸 뭐 상세한 설명에 어떤 내용을 끄집어서 좀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종속항의 어떤 특정 부분의 구성 요소를 끌어올린다든지 그 안에 병합을 시켜서 보정서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정서 같은 경우는 심사했었을 때에 나중에 보시면 그 공개 특허 공보랑 등록 특허 공보를 보면 그 청구항이 되게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청구항 1항부터 10항까지 쭉 그냥 멀쩡하게 있었던 애들이 실체 심사를 지나가게 되면 1항부터 10항 중에 뭐 몇 개가 없어지고 삭제가 되고 그 삭제된 내용을 보면 1항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정이 돼서 그렇게 보정서 제출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그거에 확정돼서 등록 특허 공보에 그렇게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이제 심사가 뭐 요 의견서, 그러니까 의견제출 송지서랑 요게 뭐 한 번 또는 몇 번 된 다음에 다시 해서 이렇게 심사가 되면 뭐 그런 문제점이 없다. 심사관이 봤었을 때 하면 특허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고 특허 결정이 내려오면 이제 출원인은 돈을 납부하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 공개 이제 등록을 이제 공보에 실리게 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거저 결정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의견 제출 송지서를 했는데 그런 심사관이 지적했던 그런 진보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좀 거절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거절 결정에 대한 걸 뭐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해서 그걸 해소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재심사랑 뭐 요거 재심사랑도 뭐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내가 하다가 하는 거고 자기가 본인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록을 받았는데 청구항이나 권리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걔를 취소하고 자발적으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건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되었기 때문에 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요 특허 결정이 되기, 그러니까 의견서 제출을 한 다음에 특허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분할 출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할 출원이라는 말 그대로 특허에서 일정 부분의 권리 내용을 빼서 별도의 출원으로 이렇게 출원을 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인데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처음에 해주겠다고 했었던 그런 내용마저 다 받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출원을 좀 특허 개수를 뭐 늘리는 차원도 좀 있고
그리고 심사에 좀 나중에 받았을 때 좀 더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뭐 그런 분할 출원 같은 경우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 보정 같은 경우는 특허 그 심사관이 보다가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이 약간 오타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특허 권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때 뭐 오기 정정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특허청이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그게 직권 보정입니다. 뭐 이렇게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출원인한테 통지가 되고. 그래서 뭐 재심사 청구 요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심사 청구 관련돼서는 어차피 이제 절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뭐 재심사 청구 요건이나 그런 걸 보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내가 아는 거랑 내가 알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변사님이 이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진행할 때 어떤 단계인지를 아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원 절차는 그렇죠. 이게 국내 출원 절차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해외 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특허가 이제 속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출원을 하게 된 다음에 국내 출원에서만 내가 권리를 확보할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해외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해외 출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외 직접 출원과 PCT 출원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해외 직접 출원이라는 것은 파리 조약에 의해서 조약에 가입된 국가에 출원하는 걸 말하고요. 이거는 PCT 조약에 의해서 그 가입된 국가에 출원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제 출원이라고 하면 보통 PCT 국제 출원을 말해요. TV에서 같은 데 보시면 국제 출원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건 PCT 국제 출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 해외 직접 출원과 요 PCT 국제 출원의 차이가 뭐냐? 일단 모든 출원들은 대부분 모 국가 제1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안에 요 직접 출원을 통한 요 해외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PCT 국제 출원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의 공통점은 요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국내 출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5년 7월 2일 날 출원을 하고 제가 이 루트를 통해서 해외 출원을 하려면 저는 26년 6월 30일까지 미국, 일본, 뭐 중국, 뭐 유럽 쪽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원이 보통 해당 국가에 출원하려면 그 언어를 미국 같은 경우 영어로 바꿔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어로 바꿔야 되고 다 그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서 각국 특허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해외 출원 같은 경우, 직접 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 출원과 요 PCT 출원과 해외 직접 출원 같은 경우는 보통 출원 국가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3개 국가 이상을 해외 출원을 한다고 하면 PCT 국제 출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한 3개, 4개 이상 되면 이렇게 하고 3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직접 출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PCT 국제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를 보시면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국내 출원을 한 다음에 이 PCT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내가 출원을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0개월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12개월 이후에부터 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 한 4개, 5개 정도의 국가에 출원을 할 때는 PCT 출원이 유리하다는 게 그런 기간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저희가 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18개월이라는 건 단순히 시간만 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그 18개월의 기간 동안에 새로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1년 요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1년이 안쪽이 1년 그쪽에서의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모든 결과물을 낸다는 건 쉽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요 12개월 플러스 총 30개월 요 정도 기간이면 우리가 연기 개발 하는 것 자체에서 성과는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시적인 성과가.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를 출원해야 할 국가를 선택할 시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하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국가를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만 PST 국제 출원에서는 요 좀 별도로 출원하는 물론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이 3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본다면 그거 기반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국가를 좀 확실하게 선정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단계 같은 경우는 요 정해져 있는 출원을 하고 국제조사나 국제공개, 국제예비 심사를 거치게 되면 먼저 여기서 한번 그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건.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받은 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출원을 어디에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CT 국제 출원이 추가로 비용은 좀 더 들어가지만 시간적인 확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런 장점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국가로 뭐 개수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좀 그 선호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는 이걸로 갈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0개월이 딱 되고 나면 여기에 번역물을 제출하면서 이 왼쪽에 해외 출원을 가면서 각국의 특허청에 들어가서 심사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국내 단계에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좀 두 번 어떻게 보면 받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PCT 국제 출원에서 가장 큰 장점은 시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죠. 이제 그 앞에 그게 직접 출원하는 게 파리 조약에 의해서 한 출원과 PCT 특허 협력 조약에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게 아까 전통적인 아까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었고, 요게 이제 PCT에 따른 그걸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장단점 이걸 보시면 이게 뭐 제가 설명했던 걸 거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해외 출원, 그러니까 1년 안에 하고 해외 출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출원한 다음에 바로 뭐 미국에 출원하든 1년 후에 하든 다음에 뭐 PCT 출원을 하든 그걸 하는 이유는 내 출원 날짜를 오늘로 소급받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소급받는다는 건 내가 출원한 날짜가 오늘인 것과 1년 후인 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시간적인 차이 1년의 사이에서는 내가 첫 번째 출원했었을 이후에 나랑 비슷한 특허들이 출원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원된 거가 1년 후에, 그러니까 26년의 7월 1일과 25년의 7월 1일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해외 출원, 우선권, 그러니까 해외 직접을 출원하든 PCT 출원을 하든 그거 같은 경우 활용을 하는 이유가 내가 처음에 출원을 했던 날짜를 25년 7월 1일로 소급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심사관들은 내가 출원했던 날짜 이전에 공개됐던 특허들을 내 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뭐 그 정도 1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특허 개수가 더 줄겠죠. 그러면 내가 더 나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을 할 때는 그런 1년을 지켜가지고 다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 보면 뭐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된다는 거, PCT 출원 한 건 하면 대리인 PCT 출원 관람료라는 건 특허청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포라고 해서 국제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다 내는 비용만 한 200 얼마가 될 거고 대리인 수수료까지 하면 400에서 500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건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심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조사나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한 번 하는 거에다가 또 국내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심사를 2번 받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자꾸 이제 이 30개월 같은 경우, 보통 또 31개월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넘기면 안 됩니다. 넘겨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이 30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PCT 출원, 국제 출원과 아까 그 파리 조약에 의해서 했던 해외 직접 출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판단을, 그러니까 해외 출원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보통 3년,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과기부 과제는 7년짜리도 있을 텐데, 그러면 1차년도에, 2차년도에 기획하고, 그 다음에 뭐 3차년도에 실제 뭐 실험 같은 거 진행을 해서 뭐 5차년도에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6, 7년 차에 좀 더 좀 개발하는, 좀 더 추가 개발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출원 비용을 잡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국내 출원 비용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해외 출원 비용도 잡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출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또 해외에 또 나갈 거냐에 따라서 그런 비용도 아마 추가로 또 잡으셔야 될 겁니다. 뭐 해외 출원식 고려사항인데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출원하는 것도 아까 2년 정도 걸린다고, 등록을 받는 게 2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출원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국내 출원을 하고 내년에 미국 출원을 하게 되면 미국 출원 또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초 출원했던 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3년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출원할 때는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들고,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뭐 출원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포기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고 뭐 창업을 하시던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단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편법 아닌 편법 비슷하게 쓰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 방법이, 그러니까 출원을 몇 개를 묶습니다. 출원했던 걸 묶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출원을 해요. 출원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심사받는 과정에 걔도 외국에서 또 분할 출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해가지고 살릴 것만 살리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다 살리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뭐 한 3건, 4건, 저희도 예전에 그런 방법 했거든요. 초기에는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 건 한 건 출원하기 너무, 그러니까 보통 해외 출원, 예전 기준으로 지금도 미국 출원하면 한 1,000만 원, 한 건에 1,000만 원, 출원만 1,000만 원 들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 들 겁니다. 한 1,500? 중국도 한 800에서 1,000. 그러니까 한 건, 그러니까 국내 출원 한 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출원한다고 하면 그건 4,0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한 건에 4,000만 원이고, 출원할 때 중간에 뭐 의견서 발생을 하면 현지 대리인들, 미국이면 미국 별이사, 뭐 중국인 중국 별이사에서 날아온 청구서 보면 겁나요. 쟤네들 다 그거 보는 것도 다 돈 받고, 작성하는 것도 시간당 돈 받고. 그러니까 한 번 오해 발생을 하면 한 2, 300 깨지는 거 우스워요. 그게 한 2번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땀나죠. 개인들 입장에서 땀납니다. 근데 그거가 한 건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등록이 된다 하면 거의 곱하기 2냐 2.5가 듭니다. 그러면 4개 정도, 5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5개국이면 1억 드는구나. 적어도 8천만 원 이상 들 겁니다. 7, 8천. 근데 그거 아까 우리 삼성전자가 1년에 6천 건 넘게 미국에만 출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난 거죠. 이게 특허가 출원할 때도 출원할 때지만, 이게 연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산세 매년 내듯이 특허도 재산세 비슷한 거 내요. 연차를 하는 걸. 매년 냅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등록이 되면 1년차, 그러니까 특허가 전속기간이 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차에서 3년씩은 첫 번째 일시불로 냅니다. 물론 1년차에 3년씩 낼 때는 개인 같은 경우는 등록료, 최초 등록료랑 뭐 합쳐가지고 70%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3년치를 내고 4년치부터 보통 20년까지는 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원한 다음에 보통 2, 3년 있다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20년 차까지 등록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선 심사를 받아가지고 빨리 등록이 되면 19년 차까지 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출원한 다음에 그 출원 일자 등록되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등록료를 납부하는 건 보통 한 17년, 18년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3년치까지 내고 4년 차부터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 금액이 올라가는 기준은 특허에 보면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항 개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한번 딱 놀라는 시간이 1년차, 3년차는 모르고 4년차, 5년차, 6년차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7, 8, 9년차에서 한번 띱니다. 7년차, 6년차에서 7년 넘어갈 때 한번 띄고 7, 8, 9또 똑같다가 9년차에서 10년차 갈 때 10, 11, 12에 또 한번 뛰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6년차 지나고 7년차 지나면 처음에 그 6년차까지 냈던 거 보에 한 7, 80%가 더 늘어나요, 금액이. 그래서 특허 재평가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이제 그 특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보유를 하지 않으면 그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고 그거는 그냥 비용으로 떨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출원 쪽으로 돌립니다, 비용을.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회계 쪽에서 그럼 무슨 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걔는 자산으로 잡혀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등록해면 그게 이제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연체료라는 것 때문에 그게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천 건을 만약 그 해에만 받았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3.5년, 뭐 7년 그게 떨어지거든요. 우리처럼 뭐 1년짜리 하는 게 아니고 걔는 내는 기간이 또 약간 틀려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면 가지고 있는 건수로 따져서 매년 1년 연차로 유지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엄청, 삼성이 1년에 그때 아까도 앞에도 보면 23년도에 뭐 6천, 예를 들어서 6,100건인가 했고 2024년도에 신규로 등록받은 게 6,300건이 넘었으면 그거만 해도 13,000건이 나네요. 거의. 그럼 그거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1억인데 1억이 넘어가는데 1억 건가요? 10억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걔네가 미국의 전체 계속 가지고 있는 특허 연차 유지 내는 거 신규로 내는 거 하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 출원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한 10건, 뭐 30건, 50건 쌓이면 처음에는 출원했던 비용 그게 나중에 연차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허를 만약에 또 다 죽이긴 또 싫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청구항이 또 몇 개가 있는데 그 청구항마다 또 돈을 안 내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독립항, 그러니까 청구항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는데 독립항은 독립항대로, 종속항은 종속항대로 다 각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포기한 만약에 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그거 침해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건을 죽이든가 그렇지 어설프게 뭐 청구항을 저희도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구항을 선택해서 죽이느니 차라리 평가를 잘해서 제일 좋은 특허는 무슨 특허일까요? 우리도 쓰고 경쟁사도 쓰는 특허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재평가, 특허 재평가라는 걸 할 때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우리 쓰고 경쟁사 써. 두 번째 좋은 거 경쟁사가 쓸 것 같은 거 특허. 그다음에 거기랑 또 비슷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특허. 그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청구 범위라는 걸 해석을 하려면 이제 그 텍스트를 보고 제품을 본 다음에 그 제품의 구성과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이 1대1로 매칭이 그대로 다 돼야 그 제품은 이 특허를 침해한다. 우리 입장에선 아, 이 특허가 이 제품을 보호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특허가 이거 만약에 이제 실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야 이거 우리 특허가 이게 정말 다 갖고 있는 게 맞니? 라고 이제 뭔가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면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특허가 우리 제품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나중 경쟁사 제품을 그 경쟁사의 제품을 포함하는 특허권인지 그런 거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 경쟁사가 나중에 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순서로 특허는 남겨둬야 됩니다. 자꾸 이제 나중에 또 죽인다고 하면 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죽이고
그렇게 죽이겠죠. 그리고 남는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쓰거나 경제사가 쓰는 그런 특허만 남게 되기도 하겠죠. 만약에 줄여야 된다면. 근데 아마 그런 특허들이 많다고 하면 뭐 사업에서 좀 더 성과가 잘 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계까지는 안 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특허를 평가하면서 하는 이유는 일단 고정비 자체가 너무 매년 들기 때문에 걔를 신규로 출원하는 쪽으로 돈을 돌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우리 회사에도 더 회계적으로도 이게 되기 때문에 특허는 되게 평가를 중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관점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가지,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큰 시장에 가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국 당연히 가야 됩니다. 해외 출원하면 1순위예요. 1순위가 0순위죠. 모든 시장이 미국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시장이 중국 아니면 유럽인데, 뭐 그거는 우리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국을 갈지, 다음에 아니면 유럽을 갈지, 그거는 이제 위쪽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줘야겠죠. 그다음에 경쟁사 관점.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시장은 미국인데, 예를 들어서 그 본사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뭐 인도, 막 그런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원은 그 해외 출원은 미국에 많이 하지만 그 상대방 경쟁사의 본국의 원 출원 국가에도 간혹 출원을 합니다. 그건 겁주려고 상대방한테 무언의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특허가 우리가 거기 해당 걔네 국가에서 그 등록을 받으면 걔네도 알거든요. 우리 출원한 걸 알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아마 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 관점에서 보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이 많이 된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상대방한테 좀 심적으로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렇게 우리가 알지 않는 그런 흔한 다른 국가에 그 본사가 그 본거지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나라에 출원도 하기도 합니다. 권리의 뭐 유효성 관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옆에 거 권리구조의 실효성이랑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등록을 받더라도 이걸 갖다가 특허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나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특허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공산당에서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해주면 특허가 아무리 많아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도 선택할 때 이게 진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산국가나 그런 국가가 있죠. 그런 국가 아니고서는 아무래도 뭐 비슷한 결과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더 유리하죠. 상표는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그런 손해배상 금액 청구했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이나 그 상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셉니다. 훨씬 중국이. 전 그래갖고 지금 제가 예전에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인원들이 워낙 많고 그 인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가서 거의 다 지금 그 경제활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개발을 하거든요. 기술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특허가, 우리는 1년에 특허가 많이 나와야 20만 건이에요. 20만 건 전후. 근데 중국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IPR&D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보통 그 기본 로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적게는 한 7, 8천 건, 많게는 3만 건까지 저희가 딱 그 검색을 통해서 특허를 잡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건수에서 30%, 전체 건수의 30%, 40% 이상이 다 중국 건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걔네가,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해요. 중국 특허가 워낙 좀 별로 적품질의 그 특허들이 많다. 막말로 그냥 쓰레기 특허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 언제 바뀔지 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뭐 2차전지,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찾아보면 회사도 많고 기술도 훨씬 나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긴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특허마저 우리가 만약에 종속된다고 하면 좀 솔직히 좀 암울해요. 아까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1980년도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프로 페이턴트 정책이라고 해서 걔네는 지금이야 다시 이제 내수 살리고 뭐 한다고 그 제조업 다 끌어들이고 하고 외국한테도 그렇게 압박을 하지만 1980년대에는 미국에는 다 제조 실력 같은 거 외부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허권이라 그런 것만 갖는다고.
근데 그게 한 40년 그 정도 만에 바뀌었죠. 아무래도 그렇게만 하다 보면 기술도 뺏기지만 특허도 이제 안심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조가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특허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요즘 한참 우리 원자력 때문에 핫한데 그런 부분도 더 좀 치고 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검색 이따가 할 것도 보면 뭐 그냥 웨스팅하우스랑 뭐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검색할지, 그러면 그거 보고서 내일 모레 이제 쉼트컷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다른 위원분께서 또 설명도 해주실 텐데, 그런 부분도 개인적 역량도 좀 키워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내가 역량이 키워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 PCT 국제출원 용어 해설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서도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지금 그 페이지 수로는 39페이지네요. 책으로. 보면 지금 고강도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 이게 도입 배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우수 기술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 많이 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강하게 됐고, 예전에는 기존에 그냥 그 손해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손해배상만 하고 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3 또는 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가 한 그런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 같은 게 너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세게 주겠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기존의 한도를 갖다가 더 키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벌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더 세게 이제 또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게 지금 부정경쟁방지법 관련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형 기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좀 제일 왼쪽에 보면 이게 1년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이거 제가 오타로 좀 묶어놨는데 이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거보다는 더 세게 해야 사람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좀 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형 기준도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승계 절차, 그러니까 요 페이지 수로는 41페이지인데요. 요 승계 절차는 그겁니다. 우리가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그 직무발명을 사용자한테 양도를 하죠. 양도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직무발명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직무발명 신고를 제 사용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4개월 안에 그 종업원이 그 신청한 그 직무발명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하고 송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직무발명으로서 받지 승계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4개월이라는 기간, 그리고 특허가 할 때마다 그걸 갖다 보내야 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얘를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으로 직무발명이 완성이 돼서 신고를 하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승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승계를 안 받을 것만 통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직무발명 요게 바뀌어지는 게, 개선 시행되는 게.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약간 색깔 다르게 제가 했었던 걸 한번 읽어보면, 직무발명 승계 시점을 승계 통지 시에서 발명 완성의 시로 개선하는 자동 승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안에 내가 승계를 안 하겠다라고만 통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알아서 다 우리 회사 내용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그거를 잠깐 이렇게 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그 사용자가 그 종업원한테 당신이 한 거는 증후발명으로 받지 않을래요? 불순계 통지하면 그 불순계 통지 받은 것만 자유발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유발명, 우리가 그 발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직무발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명이라서 그 권리 귀속이 사용자로 갑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자유발명 같은 경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돼서 지금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직무발명 하는데 전혀 다른 쪽,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 신고를 썼어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한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냥 출원해서 뭐 등록이 되거나 하면 뭐 팔 수도 있고 뭐 사업화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쪽 내부에 그 승낙을 안 받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화장품 케이스 쪽 관련된 거 하나 아이디어를 냈다. 혹시 우리 유니스트에서 받으실랍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자율발명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4페이지 가시면 첨단 기술 우선 심사 분야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등록을 좀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특허를 출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신나게 사업을 막 하고 있어서 나한테 정말 큰 손해가 입어질 것 같으면 그거를 증빙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빨리 좀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긴급 신청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게 예전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전지 쪽에는 그냥 우선심사가 당연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나 뭐 첨단 로봇 같은 것도 우선심사,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걔네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선심사가 조항이 되게 더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뭐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특허를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특허청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지식재산 경영 인증과 증발명 보상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등록 인증을 받으면 우선 심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노비즈, 벤처기업 뭐 그런 인증을 받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뭐 기술적으로 뭐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뭐 그런 쪽의 기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가 뭐 이노비즈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그거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